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인 타이거 ETF를 활용해서 인컴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향후에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중간에 흠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제가 컨텐츠로 잡은 거는요. 첫 번째로 이제 ETF를 활용한 인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ETF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ETF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ETF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제값에 거래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손실을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인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ETF를 활용한 인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하나자산운용 이진욱 차장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이제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ETF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 안에서는 펀드 그룹 안에 수록이 되고요. 그다음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들이 있는데 패시브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또 하나의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ETF 펀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한 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다. 그게 ETF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일반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그러면 저는 고객 친화적인 펀드에 가깝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BM 수익률을 추정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거래 비용이 낮다라는 측면이 포인트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200 대표적인 이제 시장 지수인데 저희가 이걸 ETF로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200, 잘 아시는 코덱스 200, 아리랑 200 이런 200 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0 종목을 한 주씩 사자고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분산 투자를 한 주 ETF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수가 싼 거는 한 20-30bp에서 비싼 건 1%까지도 해가지고 있거든요. 반면 ETF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타이거 ETF, 타이거 200 같은 경우에는 한 5bp 수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ETF 투자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덱스 펀드의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의 운용 보수나 비용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 유형이나 해외 유형의 경우에는 일반 시장 지수보다 조금 비싼 측면이 있지만 인덱스 펀드와 대비했을 때는 훨씬 저렴하다.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하다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보통 증권거래세를 0.3%, 30bp 정도 차감을 계시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측면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자면 ETF는 장중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가로만 판매가 되고 두 번째로는 가입 시 주식 계좌에서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ETF의 장점이고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시 별도의 펀드 가입 절차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투자 내역에 대한 공개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 펀드나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가 이제 분기단 혹은 월 단위로 이제 장기간에 맞춰서 한 번씩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가 어느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한 달 전, 긴 거는 3달 전 정도가 좀 확인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HTS 같은 거 혹은 홈페이지 같은 거, 운용사의 홈페이지 같은 거 확인하시면 PDF라고 해서 납부 자산 구성 내역을 펀드별로 ETF 펀드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이거 헬스케어 ETF를 예로 든 건데요. 몇 달 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게 데일리로 실시간으로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안 나오고 여기 보면은 PDF 안에서 리포트
포트폴리오 한 바스켓 안에 셀트리온이 몇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몇 주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미리 공개하고 이에 따라 투자 비중과 수익 변동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 ETF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미래에셋자산에 2년 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FA가이드에서 인덱스 팀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benchmark 지수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투자 전략 인테리어를 했었고 공인연금 자문이나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ETF 시장이 지금 요 수준이었거든요. 2014년 수준, 20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45조 규모의 400개 이상, 420개 정도의 ETF가 상장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돈들이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가입을 하기도 했지만 일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차트 보시면은 액티브 펀드에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서 패시브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추이에 그냥 들어오실 것 같고 이 패시브 중에서도 ETF로 많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매매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한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타이거 ETF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 라인업을 계속 저희가 라인업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자산으로는 ETF 안에서 국내 주식 포션이 가장 많게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이나 국내 채권 혹은 이제 원자재나 상품 관련된 ETF, 원유, 금방 것들도 꾸준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ETF 시장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실질적인 매매가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ETF 시장 같은 경우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나눌 수 있고요. 발행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가지고 큰 단위로 이제 ETF를 설정 규모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매 시장, 여기는 이제 소매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유통 시장에서 주식 한 주, 두 주 단위, 혹은 100주, 1000주 단위로 소량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고 기관 투자자는 100억, 1000억, 많게는 외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 3천억씩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설정 판매로 바스켓 들고 설정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발행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통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 ETF를 제값에 거래를 하시면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NAV,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NAV 그리고 INAV, 실시간으로 순자산 가치가 변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INAV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배율,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추적 오차.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아셔야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HTS 화면 하나 스냅샷으로 가져온 건데 이제 대부분 아시는 이제 가격 정보가 여기 실시간 가격 변동이 일반 주식처럼 나오고요. 이 옆에 보시면 ETF 현재가 화면 쪽에 ETF HTS 증권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배율이나 추적 오차 그리고 나부 그리고 부채의 수익률 분당 이걸 필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보셔야 되는 게 ETF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크의 지수의 수익률이 연동해서 가격 등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아서 10억, 100억을 한 ETF를 산다라고 해도 가격이 밀리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LP라는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들이 호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LP 잔량 슬라이드가 있는데 매도 잔량 4,000주 중에서 4,000주를 LP가 제공을 하고 있다. 매수 잔량 중에서 9,999주 중에서 LP 잔량이 9,999주다, 만주다 이렇게 확인되실 건데 이게 무슨 LP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PDF 구성 내역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주가가 변동하게 되는 그 포폴리오의 그 납부 자산, 포폴리오의 순자산이 변동하는 거에 맞춰서 LP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을 계속 변동시키면서 움직이는 속도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LP 분들이 해지를 하신 해지 비용이 들어가고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녹아져 들어가 있어서 일부 스프레드가 딱 현재까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스프레드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안에서 배속이 나부에 맞춰서 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간혹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LP분들이 이제 호가 제시 의무 시간이 아닐 때 같은 경우는 피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동시호가 시간대에 거래를 했는데 손실이 크게 입었다, 혹은 이득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LP분들이 이 시간대에는 이제 순자산 구성되어 변동에 따른 이제 호가,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의 의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사실상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동시호가 찍고 나서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 9시 5분까지 이 5분간 역시 LP호가 제시 의무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시 5분 이후부터 3시 20분 사이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세이프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디테일 법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3시부터 3시 20분 사이로 LP 입장에서는 고객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자기는 반대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해지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LP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3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종가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L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리스크를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스프레드에 녹아들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면 세이프하게는 9시 5분 이후부터 3시 사이에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실 것 같고요. 3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하셔도 크게 손실을 입으시는 정도는 아닌데 일정 리스크를 감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제 좀 더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놓치고 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리율. 여기 보시면 배리율이라는 설명을 써놨는데 배리율이 있습니다. 배리율이라는 게 ETF 가격이, 이 현재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지표같이 대비해서 계속 등락을 이제 맞춰서 페어로 가격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얘가 추적하고 있는 가격 간의 괴리가 얼마나 나겠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배율이 마이너스로 높든 플러스로 높든 좋은 건 아니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배율이 부동산 추이를 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배율이 클 때는 가급적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추저고차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처럼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사고 팔고 싶은 종목 팔면서 액티브하게 베팅을 하는 액티브형의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형의 펀드이기 때문에 추적하고 있는 기초지수의 수익률 등락과 나부의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익률 등락이 거의 연동돼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추적오차 트래킹 에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적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안정적인 ETF고 잘 관리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대부분 추적오차나 배리율을 보시긴 하실 건데, 추적오차나 배리율이 0에 가까운 것들을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시장지수 같이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200 ETF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바스켓, 현물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물 해지를 하거든요. 선물 주식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선 베이시스 차이에 따라서 일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에 괴리율이 낮은 게 중요하고, 시장지수 같은 경우 지수 선물이 있는 시장지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차이만큼 괴리율을 감내를 하셔야 될 수는 있다. 다만 이게 베이시스 차이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괴리율이 크게 변동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찍자면 실시간 기준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현재 가격을 확인하시면 그 안에 괴리율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LP가 호가를 내가 거래하고 싶은 가격에서 얼마나 멀리 되고 있는지, 가까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 실시간 지표같이 알라드에 가장 가까운 값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ETF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제일 유리한 매매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면 이제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정가 걸어서 매수하시는 것도 급한 게 아니면 투자 수익이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 물 당연히 급하게 매매하셔야 되면 시장가 매수가 나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ETF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간략하게 ETF 및 ETF 트레이딩에 대한 백그라운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후 인컴에 대한 파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ETF 트레이딩이나 ETF에 대한 부분 중에서 혹시 네. 분산 투자 차이는 가장 크고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의 네. 거래 방식이요. 거래 방식에서는 차이가 거래 수수료 세금 측면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 매매하시는 건 똑같은데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시면 매도 거래세를 내잖아요. 증권 거래세 인하한다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0bp 매도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30bp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징수를 하지는 않는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측면.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LP가 보통 호가를 낼 때 나무 기준으로 매도 가격, 매수 가격을 나무 기준 위아래로 조금씩 벌리긴 할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제 LP도 무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 자기들 손이 따져서 최소한 최대한 붙여도 되긴 하는데 그때 가만히 매도 거래세가 나부에서 LP 매수 가격의 스프레드로 벌려지는 데에서 일부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 거래세 부분이 이제 따로 징수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안에 녹아들어서 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LP 매도 매수 같은 경우에 그 거래소에서 나온 규정에 의해서 신고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LP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통상 1% 이내, 주식형 같은 경우 50bp 이내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50bp 이내, 1% 이내 밖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거나 포트폴리오 안에 이슈가 있는 경우 혹은 해외형이나 해지가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뭐 2% 이내인 게 신고가로 등록되어 있는 승인을 받은 펀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형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해지가 실시간으로 되지만 해외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 시장에 대한 상품 유로스파스 이런 게 있는데 유럽 개장 시간이랑 국내 개장 시간이랑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실시간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벌어지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 정도 벌어지는 수준이면 합리적이다 해서 용인되는 수준인데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과는 달리 조금 여부는 두고 있긴 합니다. 그건 상품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ETF 발행사가 매수나 매도를 하면 주체가 어떻게 돼요? 발행사가 매수 매도라고 하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십니다. 제 이 슬라이드는 제 개인 고객들이 개인 기관 고객들이 줄 대상의 설명을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갔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속한 곳이 이제 여기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에서 보통은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에 대한 현물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바스켓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한 1, 2억 수준이 아니라 보통 설정 판매 들어오는 게 최소 10억, 뭐 작은 건 5억, 2, 3억짜리 보통은 구매단이니까 10억에서 많게는 100억, 200억까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하면 마켓 임팩트가 날 수 있으니 뭐 1, 2억 수준은 크게 임팩트가 날 수준이 아니고 시장 주식 같은 경우 100억, 200억도 저희가 뭐 1시간 안에, 뭐 2시간 안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AP, LP가 무슨 증권사거든요. AP가 이제 설정을 대행해주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P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설정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증권사한테 넘기면 증권사는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정 청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여기서 ETF를 발행을 합니다. 신규로 발행을 해서 다시 AP한테 넘겨주면 AP는 이걸 다시 투자자한테 ETF 수량으로 주식으로 바꿔서 넘겨주게 되고요. 뭐 LP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로 이제 저희와 뭐 투자자 간의 링크 역할을 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이고 이거는 여기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바이오 ETF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가 ETF를 사면은 그 ETF들이 바이오 관련 주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를 사면 그거는 기반이 설계되어 OT가 투자 주체요. 투신호를 지키게 됩니다.
왜냐면 사는 주체는 펀드에서 사게 되는데 펀드는 투자 자산 운용사, 투자 신탁으로 분류한 금융업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바스켓 매수랑 투신으로 지키게 돼요. 펀드에서 사면 투자 주체를 굳이 따지면 혹시 예전에 그 타이거랑 같이 해서 작년 가을에 한번 그 갑자기 뭐 10% 이상 그때 뭐 하락장이었는데 갑자기 급등한 그 케이스가 예.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타이거 우량가치 같은 경우에 그 호가가 뚫렸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10% 이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날 수익률이 뭐 2%, 1% 미만이었을 텐데 아마 10%가 확 뛰었었던 스파이크가 튀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LP 분들이 이제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3시에서 3시 20분 사이가 좀 불안한 시간대니 가급적이면 대량 매매를 할 때는 좀 피하면 더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LP 같은 경우 이제 수량을 쌓아서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파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물량을 받쳐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이 호가를 제시하고 있는 수량이 잔고가 바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설정을 추가 여분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 증권사가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한 증권사가 잔고 관리를 잘 못해서 여기 사셔야 되는 부분의 기간을 빵꾸를 내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실시간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승인을 받으면서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10% 가까이 한 30초 정도 폈다가 바로 타 증권사에서 이제 다시 호가를 제시를 하면서 원상복귀가 됐던 케이스고요. 그 이슈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신고가 스프레드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뚫리고 나면 그 증권사 경고를 받고 이제 거래소에 벌금을 물게 되고 저희한테 혹은 그렇게 투자해서 만약에 그때 샀다면 그 높은 가에 샀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주상권 청구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운용사에서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증권사도 본인들의 이제 레퓨테이션으로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여분 관리 잔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래소 시장 감시 기준 ETF 관리 당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운용사나 증권사나 이런 데한테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줘서 니네가 니네가 이런 신고 스프레드를 위반한 사례가 있으니 똑바로 해라. 라는 권고, 시정 이런 것들이 나와서 되게 민감한 거죠. 공매도 된 경우면은 사실상 효과를 냈었어요. 있는 걸 갖고 돼야 되니까 못 됐던 거. LP 주체가 그러면 증권사, 증권사. 그러면 이 타이거 200그 거래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증권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증권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펀드별로 특정 증권사 계약이 된 증권사만 호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LP들이 주고 사고 파는 뭐 결국 이제 국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수신으로 지켜서 이렇게 LP 매매는 투신 말고 금융투자로 찍힙니다. 네, 저희가 매매하는 운용사에서 매매하는 거는 투신으로 찍히는 거고 LP가 매매하는 거는 금융투자로 찍힙니다. 그러면 LP 외에도 이제 이런 거 물량을 조절하려고 하이플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 에셋 자산용에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물론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에서 3배짜리 펀드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탑펀드에서 필요에 의해서 투자 목적에 맞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아까 이진욱 차장 같은 경우가 하나자산 이진욱 매니저 같은 경우는 EMP 전담 매니저이기 때문에 아리랑 ETF를 포함해서 타이거 ETF나 이런 ETF들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죠. 그런 진욱 과장, 진경훈과 김영호 매매를 하면은 투신으로 찍히는 ETF 매매 주체가 되죠. 그런 경우. 제가 사실 포커싱을 하려고 했던 주제는 여기서 백그라운드고 인컴이 메인이어서 인컴 쪽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인컴, 네. ETF들이 그 서로 거래량이 작은 것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거래량이 작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420개 중에서 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거래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엄청 잘 되는 거는 420개 중에서 120개 정도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나머지 한 300개 정도는 거래가 되게 애매해요. 하루에 1000주 미만 거래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LP가 어차피 이 매수 매도 가격을 나부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없을지라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을지라도 매매를 하시는 거는 사시는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니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차이가 없게 나타나면은 뭐 매도랑 LP가 되는 매도 매수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매수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투자자분께서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이 안에서 책임질 수도 있는 건데, 개인 거래가 없으면은 LP한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스프레드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게 뭐 맥스 50bp 수준일 거고, 큰 차이는 아니고, 거래가 없어도 실질적인 그 하루 장중 거래가 없어도 첫 거래자가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가끔 보면 한 주짜리 하루에 네. 거래량이 한 주 있는 건 결국 회사에 한 주를 팔았는데 LP가 그렇죠. 받아서 이제 그렇죠. 하고 커서 그냥 장이 끝나는 그렇죠. 거의 100%. 전혀 의미가 없어요. 수익률. 자, 이제 인컴을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인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인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인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컴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와 무관하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통상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투자 손익은 수익률을 자본 손익, 캐피탈 게인이나 로스, 자본 손익과 인컴 수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매매해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평가 이득이 나겠죠. 그게 이득이고, 배당을 받으시면은 배당 수익이 또 하나의 수익원으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보통 인컴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주식의 경우에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채권도 같은 경우는 뭐 매수 매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시진 않으시지만 뭐 평가 매매 수익이 매수 매도로 날 수도 있고, 그 밖에 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평가 수익 당연히 있지만 임대료 수익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뭐 파생상품 거래 많이 하시는 개인 고객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옵션 투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수익 같은 경우가 인컴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컴 수익 파트를 통칭을 해서 저희가 일드라고 이제 업에서는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평가 손익, 매매 손익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률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본 손익을 너무 익숙하실 텐데,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손익입니다. 인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배당 잘 아시겠지만 그 밖의 일들 인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정의 측면에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인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주가는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배당 이거는 이제 뭐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보다는 인컴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정을 많이 하고요. 리츠 같은 경우도 예상한 배당 수익을 미리 사전에 공시를 하고 그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매매에 의해서는 손실 가능성이 있죠.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팔면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시죠.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매니저분들도 말할 게 없고, 다만 인컴 같은 경우에는 영환이면은 플러스다.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손실 개념은 적어도 없다. 라는 측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익 발생 기준 측면에서는 매매를 통해서 손익 여부가 확정이 되지만, 인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주식 혹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손익 측면에서 매매를 통한 단기 투자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인컴 수익 측면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혹은 뭐 장기 투자로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리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투자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속적인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예금 통장에 돈을 들면 10% 20%씩 수입을 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돈 넣어봐야 한 2%, 3% 나오잖아요. 적금을 넣어도 3%가 안 나오는 금리인데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꾸준한 나한테 현금을 꼬박꼬박 줄 수 있는 인컴에 대한 수요가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인컴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이 기대 수익 인컴을 얘기해 국채 10년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2월 말 기준 1.95%거든요. 10년 금리가. 네, 고배당 같은 경우는 3.3% 중후반대, 그리고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4%대, 유로스탁스 고배당 같은 경우 유로를 좀 더 배당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5%대.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로스, 매매 손익을 차치하고 인컴 수익 측면만 본다면 그런 이제 은행 예금보다는 고배당 상품이나 리츠나 해외 고배당 상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큰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컴형 ETF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ETF 측면에서도 인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한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나스닥 커버도 QIL이라는 게 저희 글로벌 X라고 미래자산운용이 갖고 있는 해외 브랜치에서 출시한 이제 ETF인데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나스닥 커버드 상품이 작년 한 해 배당을 11.8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의 12% 가까운 인컴 일들을 제공을 했고요. MLP 뭐 이런 거 꾸준히 이제 그리고 한 리츠나 투자 등급이나 배당주에서 거의 3% 이상, 평균 한 4, 5% 이상을 인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글로벌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인컴으로 분류하고 인컴 유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3% 이상, 보통은 4% 이상 상품들 인컴 유형 상품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배당, MLP, 커버드콜, 우선주, 신용채권 등을 주요 인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 분별로 따지면 MLP, 하이 본드, 이머징 마켓 본드, 픽스레이트, 우선주, 리츠, 회사채 등등이 일반적인 미국 주식보다 높은 수준의 인컴을 제공을 하고 있는 자산 분류로 분류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약 2.69%, 한국보다 높긴 한데 2.69%보다 높으면 이제 일드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좀 예금 금리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분류가 되고 실제로 주식만 떼어놓고 봐도 S&P 500을 해외에서는 좀 많이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섹터별로 배당을 많이 하는 섹터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S&P 500이 약 2.15%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을 했는데 에너지나 부동산이나 유틸리티나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당을 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고